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5.7%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의 울분의 상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사실 그동안 워낙에 힘들었었던 바이오 맞아요. 종목들. 네. 와, 이게 시원하게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 오늘 오를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었던 반도체 그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코스닥 장비 쪽에. 쪽들 네. 왜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 오르는 걸로 아침에 보고 나왔었는데. 그래요. 지금은 낙폭이 꽤 깊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종목별로 모르는 종목도 아예 아프다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셀운인가 이런 생각을 또 들게 해서 조금 그래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시장 화요일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지만 그냥 빠졌다. 근데 저는 금요일은 그렇게 빠질 게 있었나 싶긴 했거든요. 전문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경 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도운 전문가의 네. 견해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을 좋게 분석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게 분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지금은 이전에 좋다라고 했었던 내용조차도 의심을 하고요. 안 좋은 내용을 이렇게 먼지 툴툴 털고 이거 봐. 이거 안 좋은 거 있었잖아. 그러네. 이게 먼지 묻었지? 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의 심리가 좀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약간 살얼음판을 좀 걷는 듯이 좀 네. 하나씩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반도체 종목들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낙폭을 줄어드나 해서 하락을 좀 덜하네 오늘 좀 버티네 싶었는데 낙폭이 늘어나는 거를 좀 보면서 또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가는 걸 보면서 네. 이게 좀 이게 밸런스를 이제 맞추는 건가라고 저는 좀 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뭐 제 해석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분 모셔야죠. 네, 그래서 그쵸. 네, 예, 바로 이혁진. 넘겨볼까요? 저 더 중요한 이혁진 사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사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금요일날 잠깐 또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금요일엔 그러네요. 예고편. 거의 뭐 하루 만에. 네, 예, 금요일날 주말 지났는데 사실 이혁진 차장님께서 2주 전부터 저희 아침에 투자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월 코스닥을 봐야 된다. 맞아요. 오늘 7월을 이틀 앞둔 월요일인데 사실 이번 주가 7월이기 때문에 네네. 그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코스닥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날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좀 짧게 네. 평 좀 해주시죠.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장면 그대로인데요. 반도체가 조금 빠지니까 비반도체가 전부 다 올라버리는 상황이죠. 사실 시가총액 상승분에 최근 들어보면은 한 89%가 전부 반도체. 89%.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빠지고 반도체만 올랐으니까 네. 최근 한 달 정도를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증분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다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촉발시켰던 게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상수는 반도체의 실적이 훨씬 좋다. 특히나 하반기에 가면은 지금 시가총액 비중보다도 반도체 영업이익 비중이 코스피 전체보다도 한 전체에서 한 60% 넘어가는 시기가 네.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영업이익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2분기 삼성전자 실적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놀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수급까지 전부 다 블랙홀을 나오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비반도체 진영이 전부 다 5월 말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네. 과매수권에서 한 달 뒤에 과매도권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는 그렇죠. 그 월봉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네네네네. 있어요. 네. 운동성이. 근데 사실은 현대차가 저는 뭐 많이 올랐을 때 이게 한계가 있다. 왜냐면은 가솔린 차들의 이익이라는 것이 트렌디하게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네.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로봇 밸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너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은 저는 수급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낙폭과대 신호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또 이제 7월 1일부터 코스닥 승강제가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저는 승강제보다도 네. 시장에서 수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퇴출시키는 것, 코스피로 치면은 자사주 같은 것들을 소각해가지고 주식 수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 근데 이건 유동 주식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밸류에이션으로 간접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업들이 7월 1일부터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주 폐지와 승강제는 다른 결인 다른 거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동전주는 코스닥이 시총 300억 이하, 그 다음에 1,000원 이하의 경우 이제 최소로 보면 한 3개월 내로 상장 폐지까지 직행할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한 시장이 있을 때 시가총액 낮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공포는 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코스닥 승강제를 한다라고 하니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남았을 때 우리가 시총 최상위주들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이런 당연한 좀 행동들을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 뭐 나온 거 없고요. 네, 근데 급등하는 맞아요. 것도 2차전지도 엄청 급등하죠. 뭐 딱히 뭐 나온 건 없습니다. 바이오도 뭐 나온 거 있어요? 뭐 없습니다. 바이오 나온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난주처럼 제가 걱정했었던 것들인데 동전주 매매를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막 동전주들이 막 500원에서 막 1,000원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의 종착지가 바로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최상위, 그러니까 승강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최상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거죠. 반도체 끝이냐? 그러니까요. 네, 반도체 끝이냐? 네. 흐름. 예, 제가 봤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럴 오히려 리가 없다. 좋아요. 네. 우리가 되게 흥분해야 되는 사이클이 오고 있다. 오히려? 더 큰 예, 정말 우리가 이 뭐지 하는 뒤통수를 때릴 만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되게 안 좋게 본 분들한테 이거 뭐야라고 할 만한 흥분되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사실 주말에 막 애플 얘기 있었고 네. 네, 가격. OpenAI IPO 좀 예. 늦어진다 그렇죠. 막 이런 얘기 있었고 맞아요. 중국 10까지 쓰네 마네 막 그러니까 되게 시장을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쵸. 이런 게 온다고? 네, 사실은 애플이 하는 행동은 저는 정말 의미가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해요. 요만큼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하는 행동은 진짜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행동이 뭐 1%도 영향이 시장에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자. 그냥 미국에서 뭐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빼죠. 다 빼고 자, 지금 중국의 상황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지금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있어요. 네. 상장 보고서에는 당분간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어요. 네. 불 주지도 못해. 근데 창신 메모리는 거의 100% 중국이에요. 그 말은 중국 내부에서도 메모리가 너무 쇼티지라서 아하. 남이 줄 거 달라고 없어. 하더라도 줄 게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시죠. 네. 자, 지금 화웨이 빼고는 스마트폰 기업들 오포, 비보, 뭐 샤오미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 영업이익률의 오포, 비보는 5% 미만일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메모리에 지금 3배, 4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지금 흑자를 할 수가 없죠. 네. 적자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들이 이렇게 위기에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위기가 시작인데 여기에서 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애플의 물량을 준다?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즉 줄 의사도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자, 애플이 받아왔다고 치죠. 자, 그럼 얼마에 받아올까요? 이게 좀 더 문제입니다. 비싸게 받아오지 않을까요? 거기도 쇼티지라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의 단가와 디램 단가와 네. 창신 메모리의 단가가 10% 내외 차이가 나기는 차이 안 나요. 안 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미국으로 갔다 오면은 범용 반도체는 25% 플러스 알파의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가 있네. 그러면은 정작 더 비싸게 가져오는 꼴이 어허. 돼버려요. 이게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중국 내부 공장 네. 있잖아요. 애플. 네. 네. 거기서 쓰는 것만 이제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습니다. 즉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을 미칠 게 1도 없다. 1도 없다. 네. 쇼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1도 없다.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럼 애플은 왜 그러는 것이냐? 네. Why? 사실은 지금 애플도 단가를 그러니까 판가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시기가 됐죠. 핑계 댄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도 아이패드랑 맥북 2개를 좀 올린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냥 올리면 명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릴 텐데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애플이 이번에 9월에 신제품을 낼 때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메모리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월에 뭐 대단히 보여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혁신 서비스가 아닌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올려야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CEO가 흥분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게 뭐 때문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너 때문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래 SD 카드로 메모리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가 올린 만큼만 올려라 그럼 너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이면에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요. 애플이 올렸을 때 전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9월에 뭐 대단한 혁신을 보여줄 게 없나 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중국이 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전 세계에서 피해 정도로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회사를 생각하면 저는 네. 중국의 스마트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영업이익률이 낮고 판가가 낮아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플 마진 역설적으로요. 애플의 마진이 축소가 되겠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좋지 않겠죠? 네. 근데 요 사이클 1, 2년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 저가 스마트폰 업체들이 싹쓸이 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고가 제품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렉서블, 폴더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될 거고 AI 기능을 강화해야 될 네. 거고. 근데 그 두 가지는 모두 제조는 폴더블은 한국, 그쵸. AI는 미국에 있으니까 사실 이 메모리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모두가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제로는 중국이 제일 피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대단한 혁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1, 2년 뒤에는 되게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 서서히 밀리면서. 네, 네. 어허. 그 차장님 자료 좀 열면서 보여주세요. 그죠? 우리 첫 번째 자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예쁘게 만든 네, 네. 소중한 자료. 네, 네, 알겠습니다. 맨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 챙겨주세요 자료. 네, 네. 그리고 우리 알겠습니다. 저 이혁진 차장님 지금 어. 3만 명이 넘게 보고 계셔가지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막 견자단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견자단, 실제로 여의도의 무림 고수십니다. 예, 견자단, 예. 탁재훈, 서프라이즈 이준성 세 가지 닮았습니다. 서프라이즈 누구요? 이준성 배우. 이준성 배우.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약간, 않았죠. 약간, 약간 서프라이즈의 나오시는 개 분. 이렇게 예, 알려졌는데 어쨌든 어. 세 가지 좀 닮았습니다. 안경 쓰시면 진짜 탁재훈 그쵸, 그쵸. 좀날 것 같아요. 한때 그랬습니다. 약간 좀 귀티 나는 어. 날티와 네? 귀티가 좀 예, 같이 그렇죠. 그런 느낌. 부티 오늘 빼고는 캐시우드 스타일이어가지고. 부티 빼고는 다 나네요. 네. 캐시우드 선생님을 어디다가 자, 이렇게. 바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주제가 실적은 업, 기분만 다운, AI 주도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가 네. 주제입니다. 네. 일단은 자료 보시면은 결국에 실적은 반도체 업종 지수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 2사나 업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변동치가 우상향의 기조가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분이 좀 지난주에 많이 다운됐어요. 그렇죠. 야, 근데 그 배경은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애플의 워딩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대홍수. 그 말은 뭐냐? 이러다 말겠지라는 것도 한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애플 말고 나머지 AI 기업들은 지금 메모리 쇼티지는 앞으로 기조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애플의 인식이 조금 뒤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비슷한 시기에 퍼플렉시티 CEO가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분이 얘기를 뭐냐 했냐면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메타를 넘어서야 된다. 쓸데없는 얘기 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네.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메모리의 수요가 AI 때문에 계속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건 기조적인 얘기인 거고, 지금 애플은 아직까지도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다.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지금 의미를 절하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산 메모리 사용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큰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넘어서 저는 1%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발 어떤 노이즈는 이번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오히려 이 장기 계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관 편향적인 시장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칭으로 1,000억과 1,000조 원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자, 뭐냐면 장기 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밸류에이션의 증가 요인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팬데믹 이후에 그 우리 반도체 미세한 레벨이 올라가면서 TSMC에도 장기 계약이 훨씬 더 늘었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5배, 4~5배에서 8배까지도 가까이도 받는 상황이 나왔었어요. 이유는 ROE가 꾸준히 40% 이상 찍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건 마이크론의 CEO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왜 공급 쇼티지가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22년도, 23년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비트 그로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50%, 60%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공급이 없었던 이유는 팬데믹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줄였어요.
심지어 애플은 낸드를 너네가 주고 있는 것보다 최저가로 줘. 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되팔이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수십억 달러 벌었습니다. 네. 애플은. 못됐다 애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에 있는 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M7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의 서플라이 체인이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그때 마이크론은 캐펙스를 못한 거고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잘라버렸었어요. 낸드를 감산해버렸어요. 삼성전자 역사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캐펙스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캐펙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다가 여기다 과거에까지 물량 부족까지 끌고 오니 25년도 말부터 26년도는 당연히 이거 쇼티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이 모바일 반도체의 수요 부족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들 팔릴 거잖아요. 모바일이 비싸졌으니까 호재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 뭐 이렇게 1000조, 2000조 갈 거냐 그러긴 어려운 거는 장기 계약을 이번에 한 만큼 네. 캐펙스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펙스를 못하는 것은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하는 거고 장기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으로 캐펙스를 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마이크론이 이번에 선급 보증금 220억 달러를 수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은 돈을 그 장기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보증금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은 나중에 돌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물건 가져갈 때 차감해서.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선급 보증금과 유사한 규모로 캐펙스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오늘 오후 2시 네. 발표가 있을 텐데 정부에서 자, 예전과 지금이 가장 다른 점은 장기 계약이 늘어났기 때문에 Q 사이클이 엄청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큰 P 사이클이 한 번 있었는데 2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장기 계약에 대한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캐펙스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장기 계약 물량이 마이크론 얘기대로 50%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수요가 되게 안정적이네. 그럼 나 캐펙스를 세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부장이 되게 좋겠죠. 그렇죠. 소부장이 좋은데 네. 그럼 메모리 끝 아니냐라는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약간 착오가 있는 거는 캐펙스를 할 때 지금처럼 레거시 반도체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HBM이라든지 이런 고마진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P와 Q를 곱했을 때 네. 이게 줄어드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의 캐펙스는 제일 비싼 반도체부터 Q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P는 조금 내려가도 Q단에서 맞아요. 상승이 네. 엄청나서 전체 매출의 파이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하셨던 PS 사이클과 QS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의 PS 사이클로 큰 끌고 두 갔죠. 기업들이 강세를 네. 보인 거잖아요. 그럼 QS 사이클에 있어서도 이 P가 꺾여도 그동안에 올랐던 모멘텀이 꺾여도 그래도 QS 사이클로 이 두 종목도 매출 단위 볼륨이 커지는 거를 바라보면서 함께 좀 과거와는 다른 뷰로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28년도 이후 얘기긴 하죠. 네. 27년도까지는 그냥 되게 좋은 상황인 거고 28년도 이후부터 고민해야 될 거는 이게 정말 P 곱하기 Q가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예전처럼 떨어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래요. 예전에 이거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의대 증원 2,000명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응급실에 쇼티지가 해소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헌신했었던 그 대형 병원 의사분들은 네. 이 개인 병원이랑 달라요. 헌신해서 내가 원래 나의 직업 정신으로 이렇게 3교대 돌아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쉬어봤잖아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냉정하게. 이게 너무 편하고 돈도 네. 많이 벌고 좋다라는 걸 이제 알게 그러니까 되면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의 상황이 반도체도 되게 비슷하다. 22년도 전까지는 그냥 빅테크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증설 물량을 조절하고 근데 개갑적이면 무조건 캐펙스는 빅테크의 물량에 맞춰서 증설을 미리 해두는 거였는데 네. 우리 한번 봤잖아요. 반도체 메모리 3사가 한번 봤잖아요. 지금에 우리가 리드를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저는 28년도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리가
28년도에 한 650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까지 뭐 700조, 900조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다시 100조대로 떨어지는 시기는 나오기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한번 200조, 250조. 근데 문제는 그럼 캐시플로우 자체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지금 200조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미국 기업의 시총 5위 정도급 영업이익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가총액이 10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사이드를 고민해야 되느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고민해야 되느냐, 2, 3년 동안 업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거 2, 3년 동안 업사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4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와가지고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명목 가치가 높아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있어서는 Q가 늘어날 사이클이 2분기부터 시작은 합니다. 네, 근데 사실 28년도까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여전히 많은 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장님 비율,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제 네. 반도체 가격, 현물 가격 물론 말씀해 주셨던 네. 거는 이제 네. 그 증설은 HBM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가격이 완전 피크잖아요. 네, 네. 또 피크라는 단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아, 조심스럽게 예, 그럴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꺾이면 분명히 이제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조정이 비밀은 될 수 맞아요. 네. 있지만 우리가 몇 년 동안의 큰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Q가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의 영향을 우리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네, 그거는 네, 네. 지금 우리가 뭐 가늠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이 좀 쉬어가는 단단한 밑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사실 뭐 드네요. 일주일밖에 안 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루 종일 보는 분들께서도 1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몰랐죠. 1%도 예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결국에는 AI 최전방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AI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근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당 이제 수익성 네. 이 클라우드당 AI의 이제 모델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뭐 2배가 넘게 마진이 예, 올라갔다던데요? 맞아요. 70% 얘기 네, 나왔죠. 전사는 30% GPM이 였잖아요. 40%. 네. 그 다음에 AI는 70%.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산식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토큰은 시간으로 가져옵니다. 시간당. 시간. 그러면은 이 토큰, 그 시간당 토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게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법인이니까 법인이 갖고 오는 클라우드의 임대료의 방식은 시간당 토큰, 그러니까 시간당 임대료인데 여기에서 더 많은 토큰을 더 많이 생성해내고 이제 처리할 수 있으면은 이게 지금 좋아져서 GPM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70%가 언제부터냐면 오퍼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페이블 파이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야.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게 좋아지는 게 또 추론용 반도체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네. 근데 아직까지 베라루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약간 그 닷컴 랠리를 차트를 그리면서 제가 11월 이후에 우리가 와 하는 사이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네. 오픈 AI조차도 돈을 번다면 만약에. 만약에 오픈 AI의 상장 연기에 대한 그쵸. 우려가 예. 얘네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도 맞아요. 있고 지금 네. 오픈 AI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가 그래요? 있는데 왜냐면은 이번에 아모데이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는 개인은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콘텐츠를 할 수밖에 없다. 모든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개인용은 다 중독적이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는 고부가가치의 높은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는 법인을 집중하겠다. 이게 불과 한 2, 3일 정도 전에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GPT는 지금 너무 개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엔트로픽의 전략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이 한번 쓰면은 이번 달 썼다가 다음 달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개인은 유로를 끊었다 했다가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AI가 돈을 버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돈을 쓰려면 클라우드가 써줘야 되는데 쓸 네. 돈이 있는가. 이게 또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인데 제가 그래서 그 재밌는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네. 우리가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우리 네. 이혁진 차장님의 능력은 다 예. 그 어려운 거를 또 쉽게 해석해 네, 주시잖아요. 네, 네. 제가 네. 오늘 세미나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릴 텐데 네.
오늘 보시면은 일단은 미국의 신규 창업 파산 건수 이거 지금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 원래 창업은 금리가 낮을 때 좋아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은 파산이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50년 동안의 금융의 역사입니다. 보시면 노란색이 창업 건수인데요. 팬데믹 때 급증하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근데 22년도에 금리를 7번 올렸고요. 4.25% 올렸습니다. 한 해 동안. 파산이 늘죠. 자, 근데 문제는 재미있게도 실제 그렇습니다. 25년도까지 금리 똑같았잖아요. 4.5% 금리. 네. 네, 그래서 레벨이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 뒤집히고 있죠. 창업 건수 급증, 파산 지수는 팬데믹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죠? 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창업 건수의 40% 가까이가 네. 1인 창업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졌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이전트 AI를 끼고 그렇죠.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은 창업할 때 3명 뭐 4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AI로 감당 가능한 시기가 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파산 지수 이 파산 지수가 뭐냐면 창업 건수 대비 파산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로 금리보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금융 억압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것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편차는 엄청 큽니다. AI를 잘 쓰면 금리 4.5 그게 뭐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AI를 못 쓰면 4.5 큰일 났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논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AI의 장기 성장률과 전망 이게 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뭐냐면 자 이 AI 성장이 지금이 과거 클라우드 그다음에 스마트폰 자 이런 그다음에 그 PC 네. 이런 부분보다도 속도가 3배 빠르다. 3배가 빠르다. 네. 네. 그러니까 AI 캐펙스가 과거 AI 캐펙스나 지금의 사용 시장이 전체 시장이 과거 우리가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3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우리가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부담하는 감가 그리고 수요의 성장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수요의 성장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언제까지 쓸까가 감가의 핵심인 거죠. 이 그렇죠. 밑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분모의 가장 큰 네. 요인인 거죠. 이걸 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3년밖에 못 쓰는데 그걸 6년 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7년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7년이나. 그러면 감가를 우리가 6년으로 보통 계산을 하더라도 네. 7년, 8년이면은 비용이 점점 감가상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내용률안을 두지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수요 성장은 과소평가되고 있고 감가성각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AI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가. 여기 보시면은 원래 1971년도 이후부터 우리 그 AI 오기 전까지는 CAGR로 66%씩 컴퓨팅 전체 시장이 좋아졌는데 지금 이게 AI 임팩트로 80%까지 오히려 레벨을 올려놨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죠. 그냥 한 해 끝날 만한 쇼티지 이것 때문에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AI 때문에 가장 빠른 이 산업 때문에 AI 컴퓨팅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연평균 80%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임팩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건설 비용의 변화, 네. 데이터 센터를 세울 때 원래 과거에는 자 건설이 20%, 전력이 25%, 쿨링이 15%, 그다음에 칩이 40% 썼는데 지금 AI 이후에는 칩 비중이 60% 증가했고 이 증분의 대부분이 메모리다.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수요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 그냥 뉴스 한 줄 뭐 이런 것 때문에 언제는 AI가 뭐 언제까지 이러겠어가 맞아요. 아니라 네.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던 우리가 지금 닷컴 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포함한 모든 사이클보다 지금의 속도가 3배 빠르다. 근데 왜 빠를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돈이 엄청 많고 네. 그리고 예전에 몇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점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네. 자 이제 비용이죠.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비용. 자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가 이 논문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에는 증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으로? 네, 자, 지금 분기 AI 매출액이 캐펙스의 감가상각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1분기부터. 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FCF라고 하는 걸로 쓸 돈이 없다에 너무 주목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이 부분도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라고 하면서 12년도부터 14년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밌는 점은 AI의 이제 전방 탑라인 매출액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이미 감가상각 이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근데 감가상각 연한이 실제보다 길면 네. 우리는 지금 AI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가상각이 인프라 매출의 81% 골든크로스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감가상각이라는 변수가 요 밑에 좀 너무 작죠. 네, 안 작은데 보여요. 이게 지금 7년, 8년, 9년이 돼도 네.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 6년으로 자른다라고 하더라도 비용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놓은 캐펙스 중에서 비용 차감 없이 수익만 발생하는 시기가 한 5년 정도 뒤부터 나올 수 있다. 감가상각 5, 6년은 떼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1년 차, 6년 차, 7년 차, 그다음에 9년 차까지도 네. 지금은 수익이 나온다. 지금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 막대 그래프의 퍼센테이지가 수익률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감가상각 대비 매출액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이제 끝낸 네. 데이터 센터들도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가?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선점.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지어놓고 수익화하는 기간까지 많이들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한 5년, 6년 생각을 했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빨리 돈 벌 수 더 빨리 돈 벌고 더 오래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을 이거를 캐시 번아웃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지어서 선점해놓자로 생각을 바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도 차후에 내용 연수가 올라가면은 감가상각과 매출액 비율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논문 내용의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일단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네. 두려움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몰라서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논문 내용도 예측인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아무도 100% 이거 맞아 따라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실 그 내용이 이제 기업단의 내용인데 그렇죠. 기업들이 맞지? 증명해내면서 그 증명이라면 결국에 이제 돈 빨리 벌고 이거 우리 앞으로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걸 맞아. 얘기해주면 그때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싹 이게 사라질 텐데 그 이번 실적 시즌이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 네. 그럼 참 재밌어지겠다. 흥분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로 골디락스를 향해 가는가 이 AI가 일단 첫 번째 보여줄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7월 7일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왜 중요한가? 이제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 원화로 하면 한 50조 정도 번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조 가까이 벌면 어떻게 될까? 아, 지금 달러 베이스 시총이 똑같거든요. 지금 물론 성과급 반영이 이번 분기에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진짜 100조 얘기가 나오는 게 될까요? 네, 100조 가까이 벌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달러 베이스로 봤을 때 시총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러로 하면 이게 100조가 다시 달러로 바뀌면 얼마인 거지? 내려가잖아요. 아, 예, 그쵸. 원화로 100조. 워낙. 근데 어차피 반대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이게 반영이 그쵸, 될 그쵸. 텐데, 아. 예, 저는 거의 2배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을 뜯어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00조 가까이 나올 서프라이즈가 기대를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감안하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매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구글의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지난 네. 분기처럼 실적을 봐야 되는데, 네. 구글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 만약에 지난 분기에 33%그 직전에 31%였는데 이번에 34, 35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심하면 그거는 약간 이상한 겁니다. 골디락스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돈을 버는 사이클. 근데 스마트폰에서 하면 조금 좋지 않아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차장님 우리 그거부터 가볼까요? 차장님 그래프 중에 닷컴버블하고 지금 시즌의 사이클 비교한 장표 참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아마 저기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분모로 봤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부침이 네, 있습니다. 전 그 부침의 시기가 만약 이 사이클대로 간다고 하면 이번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럴 수 연말 있습니다. 전에. 근데 이제 이번 3분기가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게 닷컴 버블의 첫 번째 사이클이 요때였었고 네. 그 다음이 이 정도 사이클 있었다. 그러면 중간에 이런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징검다리에서 크게 한번 흔들렸고 네. 근데 이번에 징검다리와 그때가 똑같은 거는 중간 선거.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빠지고 있는 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도드라지게 나온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점. 일단 한국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상수고요. 네, 인상. 미국도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1회 인상이 9월.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9월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12월까지 잘하면은 2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엄청나게 빠지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변동성으로 갈 것인가. 근데 저는 변동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자,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성장률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건 우리나라고요. 네. 근데 물가 때문에 올릴 때 가장 핵심 배경은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가 지금 70달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의 지표들이 다 피크아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7월 근데 그런 물가 지표들이 낮은 게 확인이 되면서 저는 금리 인상을 미룰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 네. 예, 그러면은 그 인상 전망이 철회가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크게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이제 결국엔 피크아웃이라고 하면 6월 지표 봐야 되고 7월 지표 봐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완연하게 떨어지는 걸 본 다음에 사후적으로 움직이는 게 연준입니다. 네. 연준은 우리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좀 천천히 잦아들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좀 나름 우리가 이번에는 동결하겠습니다. 9월에 시장 예상과 다르게 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10월, 11월 건너뛰고 한 12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히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 일단은 실적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실적 레벨 자체가 달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실적이 아니고 지금 비메모리 시장보다 거의 육박한 메모리. 네. 스마트폰 애플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메모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켓 물량도 소켓에 들어간 LPDDR도 반토막 냈듯이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씩 팍팍 이렇게 되는 네.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다른 장표 보여드릴 텐데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밸류에이션. 비반도체 진영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한 2주 전 이럴 때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12개월 선행 PER이 반도체는 싼데 비반도체는 지금 이렇게 비쌌을 때 시장에 크래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5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나오니까 쭉 하고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반도체가 쉬면 나머지가 오른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네. 지금 밴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제 에버리지가 11배 정도 되거든요. 빠질 PER이. 만큼 빠졌다. 네네. 그러니까 더 빠지기 어려운 게 네네네. 현대차의 기술적인 낙폭과대 구간, 그 다음에 반도체 코스피 진영에서 밸류에이션도 이 밴드 폭으로 들어왔다. 에버리지까지.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 현대차 양전에서 2% 아, 그러네요. 네. 오. 네. 여러분들 와. 뭐 보내줄 거 없나요? 아무튼 뭐 이모티콘이나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이모티콘이라도 하트를 네. 눌러주십시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지금은 비반도체에 조금 더 눈길을 기울여도 될 만한 시기가 밸류에이션으로나 상황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지금 다행히도 지금부터 참 이미 뭐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만 네. 반도체가 쉴 때 지금 나머지가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장표처럼 이러한 요철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물가가 전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미 비반도체 진영의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걱정이었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리버리지 ETF의 수급 쏠림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밴드 안에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쉴 때 대안이 있다. 네, 그래서 종목장 말씀드리는 건데 이 종목장의 분위기로 잘 타고 가면 될 것 같다. 종목장도 있고 네. 시장장은 없어요. 시장장. 시장장. 시장장이 뭐죠? 코스닥이 코스피 아, 오를 때 예, 예. 못 오르고 했는데 오늘은 네. 지금 코스닥이 야, 저 이런 7. 숫자 오랜만에 봅니다. 네. 7.4%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네. 여전히 지수가 1000을 회복하려면은 914, 15선. 네. 아직 멀었지만 네.
이렇게 이제 비반도체 진영에서도 정말 그동안에 소외 또 소외까지 받았던 코스닥. 요거는 이제 좀 네. 단기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러게요. 해야지.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7월부터 그 코스닥 시장을 조금 기대했던 이유는 네. 사실은 반도체,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병폐는 이 정도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제가 코스닥을 기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코스닥이 가려면 금리 떨어져야 됩니다. 네, 장기 금리가 떨어져야 네. 돼요. 그러려면 유가가 떨어져야 되고요. 근데 그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금융 여건이 좀 완화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그 리드 컴퍼니가 어디냐? 알테오젠입니다. 네. 시총 1위죠. 근데 이 알테오젠이 원래 이전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 이전 상장을 결의를 했는데 그럼 이행을 해야죠. 근데 주말 동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를 재고하겠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50대 50이죠. 제가 뭐 기업 주는 아니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네.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혼자 갑자기 이미 주주들이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추천이라고 할까, 좋게 얘기하면 추천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코스닥 1위가 빠져버리면 바로 1위가 되는 건 2차전지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에서 뭐 뾰족한 뭐가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리드 컴퍼니가 이전 상장 안 하겠다고 하는 전체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적.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이건 레벨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앞으로부터는 로열티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문제인 거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입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좋아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한 업체만 좋으면 안 되죠. 근데 다행히도 소부장이 다 코스닥이에요. 반도체 소부장이. 네. 자, 근데 지금 장표 하나 좀 봐드리면, 자, 지금이 2분기부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의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뭐가 좋다, 뭐 그냥 오르니 좋다, 네. 또 오를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항상 이제 좀 살펴보시면 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26년도 2분기부터 요 자본 지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28년도 4분기까지 쭉 늘어나는 사이클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초부장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최근 들어서는 메모리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디스코나 이런 쪽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로지 한국만 이 특정 ETF에 대한 수급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경로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다행히도 모두 대부분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비반도체 코스피보다 4분기가 정도 되면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걸 승강제 기업으로 만약에 더 추려버리면은 네. P 멀티플에서도 코스닥 그 승강제 들어가는 기업들과 비반도체 코스피 간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용 의료기기 밸류에이션 안 비싸고요. 지금 주가 엄청 빠져 있어가지고. 네. 예,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밸류에이션도 예전 바이오텍처럼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 밸류에이션이 아마 30배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코스피 종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시장이 연말까지 좋을 수 있고,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정책 의지죠. 정책의 네, 의지. 네. 네. 정책 의지라서 정말로 예를 들어 연기금이 지금 정황상 코스피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코스닥이 오를수록 주식은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네. 아주 룸이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정책 의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코스닥의 룸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 그러면 우물쭈물하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연기금 투입을 좀 본격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뭐 방식을 빨리 조기에 실행을 하면은 정책 의지에 따라서 코스닥이 생각보다 되게 좋을 수도 있는 뭐 이제 벤처 캐피탈 분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코스닥 승강제 이후에 정책 수급을 생각보다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 약간 저는 약간 그 스토킹을 많이 하거든요. 네. 누구 주식 스토킹. 주식 스토킹. 제가 스토킹 많이 하는 게 네. 업스테이지예요, 요즘에. 업스테이지.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간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먼저 들어간 네. 거죠. 그럼 얘가 엑시트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성장 펀드가 망하죠.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업스테이지의 상장까지 제대로 온보딩을 시켜야 국민성장 펀드도 그렇고 다 이제
해피엔딩이 되어줄 것 같은데 업스테이지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상장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빨리요? 저도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코스닥이 이 지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무조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확실한 네. 거잖아요. 뭐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불확실한 거지만 이 상태에서 업스테이지를 코스닥에 상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는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이 국민성장 펀드 거의 1호 투자인데 이게 좀 온보딩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그 전까지 상당히 좀 붐사이클에 있어야 잘 좀 엑시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차장님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에서 2시에 발표하는 네. 이제 뭐 호남이라고 칭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호남이 아니라 영호남 충청까지 해가지고 대규모 지금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투자에 가장 수혜를 받을 섹터, 가장 빠르게 움직일 섹터가 어딘지 찾아가는 게 가장 또 궁금하실 그쵸. 것 같거든요. 오늘 저랑 이제 대기실에서 도훈 앵커랑 얘기를 했던 것도 소부장이 오늘 확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예, 지금 예. 온?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크게 올라가고 예. 약간 좀 오르는 것들도 있어요. 소부장 오르는 지금 것들도 그래도 있지만 조금 낙폭 줄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아까랑 좀 네. 분위기가 달라지긴 네. 했는데 뭐 눈치 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뭔가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투자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그 기업분들과 되게 잘 알아서 일맥상 통하는데 이거 요약을 해보면 네. 강원도 에너지, 강원도 에너지. 네네, 강원도 어. 에너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쪽 있을 것 같고 영남에는 이미 그 로봇 단지들이 있어요. 로봇 단지. 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로봇 캐펙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호남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발표가 어떻게 났든 간에 네. 저는 후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공정. 전공정 얘기 많았는데 후공정이라고요? 전공정은 그럼 용인이나 이쪽. 그렇죠. 이미 기존. 있기 때문에 네. 그 캐펙스가 용인이랑 그 이후에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것들 다 완료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우선 예약 버튼을 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전공정은 좀 난이도가 있고 실제로 보통 우리가 딱자를 무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용의 창출 효과가 전공정이 클까요? 후공정이 클까요? 고용 창출 효과요? 저 안 다녀와서 모르겠는데. 후공정이 훨씬 커요? 커요. 사람이 후공정이 훨씬 사람이 커요? 많이 들어가는 게 후공정이에요. 테스트를 그래요? 해야 되고 예,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더 많이 고용 창출이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뭐 딱 무자라서 뭐 근데 이제 전공정은 고부가 가치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컨셉으로는 뭐 발표가 어떻게 나든 간에 네. 저는 후공정이 조금은 더 초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 호남에 엠코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 인프라를 그대로 옆에다가 이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정식 팹을 짓는다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고 이미 네. 선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겠지만 그 시기가 뭐 바로 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 트럼프 때도 네. 트럼프가 팹을 세우라고 한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테일러 공장 1기 때 했는데 지금 테일러 공장 이제 준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 10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공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 후공정 쪽에 약간 기대감이 좀 모이지 않을까. 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중요한 건 아니죠. 기술이 중요해요. 그렇죠. 기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캐펙스는 전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볼만한 것들은 첫 번째가 일단 후공정.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캐펙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전체 건설 건수가 내년도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네. 봐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회사나 이런 그런 건설을 해주는 회사들. 그래서 뭐 GS 건설이나 이렇게 클라우드를 실제로 좀 건설을 많이 하겠다는 회사들은 조금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실제 최근에 좀 재밌는 점이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엣지라고 하는 게 그냥 근처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요즘에 그 데이터 센터 세우려면은 전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망한 IT 회사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게 같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빈대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요. 남양주, 하남, 용인 등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거기는 뭐 그렇게 큰 데는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지사는 좀 앞으로도 쉽진 않을 거고. 그렇죠. 뭐 좀 대체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거기 정말 좋은 자리들에 다 근데 너무 붐처럼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까요. 네, 네, 현상이었어가지고 네. 그런 걸 뭔가 이런 반도체나 이런 전략 산업의 요충지로 좀
대체를 할 수 네. 있는 그런. 근데 구조가 저는 되면 오히려 좋은데. 요즘에 들면서 아쉬운 점은 강원도만 공대가 없어요. 그래요? 강원도만 네, 디지스트고 공대가 없다라는 예, 건가요? 다 있는데 아, 네, 특화 근데 공대. 강원도가 제일 가깝잖아요. 우리 이제 어허. 그 생겨서. 네, 예. 그리고 원주의 도시도 혁신 도시도 생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되게 가까운 데에 공대에도 세우고 클라우드도 그쪽에 많이 세울 텐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그럼 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인력을 현지에서 직접 양성을 못하는. 그러네요. 아, 네, 지역 인재가 거기서. 저는 요즘에 보면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식 얘기는 아니라서 좀 네. 여담이긴 한데요. 네. 강원도에 공대 세우면 큰 공 세우실 것 같다 누군가. 누군가가. 만약에 요게 정책이나 뭔가 대학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 방송 본 겁니다. 그래요? 네네. 가서 자문 좀 해주시고 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재가 네. 필요하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준비된 거를 네. 이야기를 아직 해보자면 바이오 얘기 안 했는데요. 바이오 얘기. 네,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빠질 거라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분기점 6월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실제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선박 통행량이 38%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전에 38%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가 이제 전쟁 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쭉 빠지고 있죠. 근데 저는 전쟁 전보다 더 빠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캐펙스 경제 말고 실물 경제가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이 지금이 또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유럽이요. 그러니까 난방유의 수요는 별로 줄어들고 네. 물론 전기에 대한 부분은 때문에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그냥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좀 급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기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는 더 빠질 것 같고 그리고 이란산 원유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저는 골디락스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공포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유가 빠질 때 뭘 사냐? 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자 유가 인버스는 바이오다. 왜요? 이게 걔를 반대로 한번 해요? 보시죠. 보시는 거는 XBI라고 하는 대형 바이오 네. 기업들에입니다. ETF? 네, ETF예요. 지금 파란색이 국제유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지색이 바이오예요. 네. 항상 반복이 됐던 거는 유가 상승 사이클에서는 바이오는 내려오는 하락 사이클이고 네. 유가의 고점이 바이오의 저점이었어요. 횡보 사이클은 같이 횡보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 올라갔을 때, 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보시면은 바로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금리랑 유가랑 그렇죠. 약간 다 결을 그러네. 하네요. 왜냐면은 결국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가 때문인 거고요. 네. 지금 물가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는 것은 유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가 인버스 상품에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 바이오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금 요게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면은 이렇게 나락을 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바이오는 고점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XBI로 보면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도 말씀 주셨듯이 그 우리나라 바이오랑 미국 바이오랑 좀 다르지 않냐. 네. 실제 맞습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네. IBB라고 하는 바이오텍 ETF만 하는 거기는 네. 군소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BB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 부양 정책 의지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오는지에 따라서 네. 되게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코스피 이거는 어떤 제언도 아니에요. 코스피 올라가는 것이 누구 덕분이라고 하나요?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다. 왜냐면 반도체만 올랐으니까 네. 이제. 자, 근데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정책 덕분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은 이익 증가 폭은 뭐 반도체처럼 도드라지게 올라가지 않는데 네. 코스닥이 올라갔을 때는 정부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성장 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이런 이제 의지들이 담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정부가 코스닥 부양 정책에 대해서 꽤 드랍을 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닥이 실제로 정책에 대한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시장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연령을 보면 코스피보다 평균 연령이 낮아요. 그게 어떤 투자자 그렇죠. 투자자들의 평균 나이가? 연령이 나이가 그래요? 코스닥이 조금 더 어립니다. 한탕을 좀 원하시는 분들. 베타 아니요. 좀 코스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예, 성장을 보는 성장을 것이죠. 보는 거. 우리 왜냐면 같이 맞아요. 크자. 아직 어리니까. 예, 네.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 저랑 네. 비슷한 누구 보고 어리니까 우린 투자를 길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성장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조금 이제 저기지만 네. 좀 직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바이오가 사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희망을 본다고 하면 네. 고르기가 굉장히 힘든 섹터가 전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이제 하는 일들도 다르고 뭐 임상이고 뭐 네. 이런 것들도 실적이고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시총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네. 결국에는 예전과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승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의 레벨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익이 높고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로 이익을 보기 시작하면은 굳이 알테오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네. 이미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돈을 버는 바이오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행을 봐야죠. 유행. 지금 유행은 첫 번째가 이미 비만. 비만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만이 네. 첫 번째 유행의 이미 한 중간을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가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제지 않습니까? 항암제. 네. 근데 항암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네. ADC 테마 이런 쪽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시총 최상위중들은 언급을 했지만 네. 나머지 바이오텍들은 요즘에 좀 흉흉해서 아, 또 그냥 바이오 업종 테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만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총단으로 돈 잘 벌고 있는 친구들과 네, 네. 비만 쪽 친구들. 네,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시장은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난이도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익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6.87% 장중보다는 좀 전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네. 했지만 여전히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오늘 이제 2시에 발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발표 직후에 과연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좀 상승폭이 달라지게 맞아요. 될지 지금 네.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약간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2시 구간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이혁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1.3% 이 정도면 이제 선방하는 게 그동안에는 반도체 빠지면 다른 쪽도 같이 손잡고 그렇죠.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온도차가 반도체나 좀 있어요. 이제 삼성, 뭐 SK 그룹주 그동안에 네. 혼자서 이제 정말 독야청청 올랐던 종목들이 함께 좀 쉬어가고 있는데 뭐 이것도 4%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우리 뭐 무슨 일 있냐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네. 근데 이게 그런가 보다 정도로 느끼는 거 보면은 이 변동성에 저는 이제 약간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좀 맷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합니다.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맷집이 생겨도 맞으면 아프니까 맞아요. 덜 맞는 시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돌아와서 저희 시장 얘기 함께 나눠보시죠.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